예, 안녕하십니까. 저 부경대학교 이재원입니다. 오늘 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서울 가질 못하고 지금 부산에서 지금 줌으로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 공유가 가능하죠? 이제 토론 자료를 드렸던 게 있었는데, 네, 가능합니다. 예,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토론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약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부담이 좀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뭘 그렇게 장애인 정책 쪽으로 깊게 아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사회 정책 뭐 이쪽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쓰는 용어라든지 이런 뭐 어떤 보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들은 지금 단지 이제 내 발표 내용의 토론보다도 지금 그 정신장애 동료 상담가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고 그게 직업으로서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받아서 제가 지금 자료를 PPT로 지금 몇 가지 만들었는데요. 거기 다 설명할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토론을 해서 주어진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제 파도선 쪽에서 정신장애 동료 상담가라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 시범 사업처럼 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신장애 동료 상담가라는 하나의 영역에서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 관점에서 이 제도를 전체를 이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은 이제 사회 통합에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쪽에서 일자리 부분들은 사회 통합하고 상당히 큰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회 통합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하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장애인 일자리 쪽에서 정신장애인을 참여를 보장하고 동등한 대우를 하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보면 같은 장애인 그룹 내에서도 또 차별이 생기고 유형에 따라서 예외가 생기고 선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신장애 쪽은 특히나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 통합 접근을 하려면은 정신장애 쪽 관련해서도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전문 일자리 영역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관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자리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양보다도 질이 하나 필요해요. 아주 이거는 전형적으로 정신장애 쪽에서 잘할 수 있고 충분히 여기서 사회적 생산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에 일자리 참여하더라도 이 일이 하나의 그 지표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상승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하나의 일자리를, 특화형 일자리들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실제로 이제 시범사업에서도 그 가능성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고용 사다리 뭐 이런 표현도 써도 되고요. 일자리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있는 그 유형별로 해서 하나의 세트로 다 갖춰져야만이 정신장애 쪽에 일자리 접근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논리 작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쪽이 일자리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은 아까 앞에 발표에서도 계속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내에서도 불리하다 이런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좀 보고 봤던 것들은 일반적인 일자리보다는 좀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쪽에서 시각장애인 쪽이 위한 것들, 발달장애 위한 것들을 복지부 쪽에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 제도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정신장애 영역들을 따로 하나 더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 근데 그게 이제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사회적인 조건들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 조건들은 뭔가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미 지역들을 보니까 제가 이쪽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진에서 봤던 거는 일자리 창출의 분위기, 일자리 창출 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고 있었고 거기서 동료 지원가라는 부분들이 비중 있게 많이 다뤄졌다는 부분들을 봤었고요. 파도선 모형에서도 보니까 이제 참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일에 대한 이야기들, 경제적 독립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충분히 나타나는데 하나의 쟁점들은 뭐냐면 이게 정신 쪽 분야가 돼서 실제로 과연 쭉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결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때 독특한 특징 영역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장애인 일자리 쪽하고 또 쟁점이 붙어서 왜 또 정신장애만 또 그게 또 특혜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될 거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봤고요. 국내에서 정신장애 동료 활동 지원회 다양한 이름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별적 일자리 정도, 그리고 임시적인 일자리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직업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걸 제도화를 좀 시키려면 구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애인 동료 지원과 이 개념보다는 하나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동료 상담사, 이런 쪽에 일자리 영역을 만들고 이용자들을 형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 기본적인 일자리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제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연구 조직 쪽에서 전문 관리, 이제 자격 관리들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물론 이제 저 제도 기반에서 재원도 좀 일정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지자체 쪽에서는 전체 자격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급 자격들부터 해서 일반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하고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정신장애 쪽을 독특하게 별도로 제도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구조들은 이렇게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3가지 파트 정도로 만들면 충분히 이건 제도화할 수 있는 거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들 쪽에서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보면은 굉장히 실험적인 일자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인 쪽의 프로그램도 있었고, 언어치료사 프로그램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충분히 제도화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해서 정신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할 때 이제 특히 나오는 게 이제 장애인 등록 여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또 등록의 과제, 자격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면 된다라고 저희는 이제 봤었던 거고요.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이제 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적으로 흩어내는 그런 방식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일자리 사업 용어로 보면은 이제 그 선별적 사회 서비스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일의 보람 정도, 그렇게 해서 재정사업 일자리 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은 주류적이고 독립적인 영역들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소비적인 특징이 있어서 이건 사회복지 일자리 쪽에 들어가면 지속 가능성이 좀 취약한 편이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1, 2년까지로 일반적인 직업으로서 일자리까지 나가면 한 4단계 정도의 일자리 유형이 있는데, 정신장애 동료 3단과는 저희가 볼 때 이 4단계 일자리들의 영역을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잠재력이 있다라고 봐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제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이 처음에 이제 동료 상담의 일종의 복지 일자리처럼 자활 사업이라든지 뭐 재정사업 일자리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의 개념도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은 상담 영역에서 하나의 취업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업그레이드 순환형, 이렇게 해서 독특한 이 자체의 일자리 모형들도 지금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기존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 쪽에서 그 관점에서 다 그 동등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일자리 사업들 제도를 새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복지부에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화형 일자리 이 중에 하나에서 실제 정신장애 쪽에서 장애인복지법 법 개정된 이후에 그 개정된 계기를 만들 때는 이제 요 특화형 일자리 쪽에서 정신장애인 쪽에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상징적으로도 아니면 실질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별로, 제가 장애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장애 유형별로 특수한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수성들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제도 틀에서 모든 걸 맞춘다는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자리 참여할 때도 과연 비용 절감, 사회적 효율성, 생산성, 이런 부분들은 정신장애 영역 쪽에서 과연 감당이 가능해야 되는가, 그래야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거다,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노력을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장애인 동료 상담가 국한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상담가라는 것을 하나의 제도화된 일자리로 만들어서 정신장애인들한테 좀 일자리에 대한 숨통을 틔워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정책적으로 제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미국에서도 그런 동료 상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페이도 준다고 급여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아까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동료 상담가는 중독 재활을 하는 센터에서는 거의 전 직원의 약 3분의 1에서 반이 이런 과거에 환자였던 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요.